자, 이번 시간에는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공기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 시간에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노인 요양시설도 보면 공기질을 가장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조리실에서 오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 조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리법에 따른 오염 물질 농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오염 물질이 바뀌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보면은 조리하기 전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한 60 정도, 이 단위가 보면은 미터 삼성의 유지죠. 그러니까 단위가 1루베당 발생하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수치만 보면 이해하면 되겠죠. 자, 조리 전에는 한 60 정도 돼 있는데 음식을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119 정도가 발생합니다. 미세먼지가. 근데 구우면 어떻게 되느냐? 굽는 거, 고등어 굽고 뭐 이런 거 있죠. 굽다 보면은 878, 한 900 가까이 되죠. 9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삶을 때보다가. 그 다음에 튀길 때는 269, 약 한 300 가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3배 정도라고 볼 수 있죠. 2배 반에서 3배 정도. 이렇게 조리 방법에 따라서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농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뭐 조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뭐 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발생을 가장 적게 하겠습니까? 삶으면 됩니다. 고기를 구울 수도 있고 튀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죠. 가급적이면 삶으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리 계획을 잡을 때 이런 미세 오염 물질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음식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 미세먼지에서는 쌈기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굽기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쪽에서는 그렇고 또 조리를 할 때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조리 전에는 뭐 한 400 정도 됩니다. 삶을 때는 역시 좀 작네요. 457, 조금 나는 거죠. 그래서 삶을 때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구울 때는 973, 한 1000 정도 돼요. 더 2배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튀길 때는 어떻게? 1500 가까이. 한 3배, 4배 가까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 방법에 따라서 미세먼지는 굽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구울 때 제일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튀길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건 삶으면 가장 적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조리 방법들을 선택할 때도 미세먼지 또는 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양을 고려해서 음식 할 때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굽기에도 보면 육류 굽는 거하고 생선 굽는 거하고 생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선 구울 때는 이 육류의 몇 배입니까? 3배, 4배, 4배 가까이 되네요. 굽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생선 구울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튀길 때 삶게 당연히 삶는 게 좀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삶는 게 미세먼지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건 적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드 작동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차이를 한번 볼까요? 후드 작동할 때는 조리 전이 0.2 정도 됩니다. 후드를 작동을 하기 전에 조리 안 할 때 말이겠죠. 근데 작동을 시키고 요리할 때는 어떻게 되나? 2.7 정도 나옵니다. 후드를 작동했을 때. 근데 후드를 작동 안 하고 조리했을 때는 11.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한 4배 정도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일산화탄소가 이 정도로 많이 4배 정도 증가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리할 때는 반드시 후드를 작동하고 이제 요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후드를 틀었을 때 조리 시에도 뭐 미작동보다 작동시가 훨씬 더 작죠. 요 노란색 이뭐 분홍색 선이 이 후드를 작동했을 때입니다. 초록색이 작동하지 않을 때고 조리 후에 저감되는 것도 한번 봅니다. 후드를 작동하면 훨씬 더 빨리 소멸되죠. 없어지죠. 이산화탄소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조리 전후에 항상 조리 시에는 무조건 이 후드를 작동해야 되고 조리 뭐 전에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만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드를 작동해야지 공기 질 개선 쪽에서 보면 확실히 개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조리를 할 때나 조리 후에 후드를 작동시켜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많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노인 요양 시설에서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세탁실이죠. 세탁실고 세탁실에서의 세탁물 관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탁실이 왜 오염 물질이 많은가 하면 일단 물을 쓰는 것도 있지만 이 옷이나 침구류가 세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옷에 보면은 우리 노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있죠. 옷들을 이제 빨려고 또는 사용하는 침구들 이러면 몸에 맨날 같이 붙어 있죠. 옷이라든지 침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몸에 피부에서 떨어지는 물질들 이런 것들 또는 침 같은 거, 땀 이런 것들이 옷이나 침구류에 묻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균들이 있는 겁니다. 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세균이라고 볼 수 있죠. 분비물들 이런 것들 다 세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나 세균들이 번식하기가 아주 용이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이 있으니까 세탁물에서 모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죠. 곰팡이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 안에서 곰팡이들이 발생합니다. 폐 안에서 곰팡이들이 발생해서 곰팡이가 폐 안에서 이제 서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면역 체계가 약한 노인들은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들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죠. 폐로 들어가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폐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곰팡이가 민감한 사람들은 코 막힘이라든지 눈 가려, 호흡 곤란, 피부 자극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탁실에서 관리가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땀이나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모아놓지 않고 즉시 세탁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옷 같은 거 이제 갈아입고 했을 때 땀이나 배설물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묻었는 경우에는 바로 즉시 세탁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의류에 보니까 곰팡이가 이미 발생했다 이러면은 그거를 삶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폐기하는 것이 가장 좋죠. 왜냐하면 곰팡이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발생해 버리면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류 등에 곰팡이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바로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곰팡이 발생 억제를 위해서 24시간 내에 건조. 왜 건조해야 되느냐? 축축한 상태로 세탁을 하더라도 축축한 상태로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곰팡이가 다시 또 번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건조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요즘은 건조기들이 좋기 때문에 이 노인 시설이나 반드시 건조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세탁한 후에 즉시 바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만약 건조기가 없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햇볕이나 이런 데서 말려서 건조시키는 과정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침구류들 이런 것들은 햇볕에 틀어가면서 건조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볕이 자동 살균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햇볕에 틀어가면서 건조하는 방법을 택해주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일단 세탁이라도 하고 빨리 건조시키고 이런 방법들을 택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시설 관리 방법. 자, 우리가 살균이나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 제품들을 많이 쓰죠. 근데 이 화학 제품들을 오히려 써가지고 더 실내 공기가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많이 있죠. 발생하죠. 오히려 더 건강에 해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살균기 소독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많이 있었었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화학 제품을 써서 깨끗하게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문제점들은 여기 보면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반드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 이 표시를 해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 23종이 있네요. 유해 우려 제품이 23종이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우리가 빨래 같은 거 할 때 섬유가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넣죠. 섬유유연제. 그다음 코팅제, 접착제. 그죠? 생활용품 중에서도 이렇게 많습니다. 방향제, 탈취제, 부동액, 워셔액, 자동차 워셔액, 습기 제거제, 양초 이런 것들이 좋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 하는 거 알아놓고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기 전에 신규 관리 품목들도 있네요. 어떤 것들을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위험하니까 관리하겠죠. 건강에 안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죠. 보면 다림질 보조제, 문신용 염료, 그 다음에 방청제, 그 다음에 김서림 방지제, 물체 탈취제, 이런 것들, 인쇄용 잉크 토너, 틈새 충진제, 그 다음에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건강에 해롭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공기질을 아주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건강에 아주 안 좋다는 그런 제품들이겠죠. 그래서 유해 우려 제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화학 제품들을 사용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한 제품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제품이 꼭 필요한지. 필요 없으면 다른 대체 천연제가 있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용도에 맞는 제품을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가 쓰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있으면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보관 자체에서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제품을 어떻게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서 사용하고 부작용 그 다음에 응급조치 방법을 알아놓습니다. 사용하다가 혹시 용도와 다르게 사람 몸에 튀었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들도 알아놓고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보관 방법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을 개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인체에 해롭고 또는 건강에 해롭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관 방법을 반드시 지켜서 확인하고 지켜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용 용량도 적절하게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죽이는 제품, 그러니까 살충제 이런 것들이죠. 벌레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 벌레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상당히 안 좋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더 유의해야 됩니다. F킬러, 예를 들어 살충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해서 사용해야죠. 사용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실내 환기를 시키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죠.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학 제품 이런 것들 환기가 돼야 이제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날아가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다른 방법을 가급적이면 사용해야 되는 거죠. 썩어 남은 화학 물질은 아깝다고 뭐 버리고 이렇게 썩어 남은 거는 일단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놔두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규정에 맞게 버려야 되겠죠. 이런 주의점들을 생각하고 요거에 맞게 화학 제품들을 사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화학 제품 뒷면에는 위에 우려 제품에는 안전 표시 기준이 있습니다. 자가 검사 번호가 있는 거예요. 요 보면은 성분, 뭐 살균제, 뭐 0.2% 독성 있음 이렇게 주의 표시들이 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좀 더 용도에 맞게 쓰는지, 그 다음에 규정에 맞게 쓰는지를 좀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초록누리, 뭐 생활화학제품 정보 확인, 초록누리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초록누리가 뭐 하는 거냐면은 생활환경안전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제품이 어떻다 하는 거,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사이트죠. 그 다음에 올바른 실내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실내 인테리어,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실내 인테리어 하면 뭐겠습니까? 신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개보수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마감재와 구조재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건물을 짓다 보면. 그러다 보면 건축 자재에서부터 발생하는 유해 물질들이 있죠. 포르말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 가구를 들였을 때 그때 새 가구는 보통 뭐가 있습니까? 접착제가 일단 있죠. 가구에는 접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방부제도 사용되고 이렇게 합니다. 제일 많이 유해 물질을 발생하는 게 접착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접착제 등에 사용된 화학 물질들이 실내를 공기를 오염시키겠죠.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베이크아웃과 프레시아웃이 있겠죠. 베이크아웃은 우리가 뭐 늘 나오듯이 태워 없앤다 이 말입니다. 태워서 없앤다. 태우는 진짜로 불로 태우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열을 가하는 거죠. 실제로 보일러 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대부분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 떼는 거고, 보일러 없으면은 어떻게 공기를 난로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공기를 가열을 시키죠. 밀폐된 상태에서 가열을 시킨 다음에 일시적으로 뭐 나오면 가열을 시키면은 일시적으로 빨리 빠집니다. 그런 오염 물질들이 오염 물질을 빨리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환기시켜 가지고 제거시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최소 3회 이상 반복을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건축 자재나 가구 등에 있던 오염 물질들이 제거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하는 게 베이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이크아웃. 그 다음에 플래시아웃도 있죠. 플래시아웃은 뭐냐 하면은 팬 같은 거죠. 대형 팬이나 아니면 기계 환기 장치가 있죠. 뭐 전열교환기 이런 건 기계 환기 설비를 통해 가지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계속 유입시키는 겁니다. 신선한 공기는 계속 유입시키고 실내에 있던 오염된 그 물질들을 외부로 빨리 빼내는 거죠. 그래서 대형 팬이나 기계 환기 설비를 계속 돌린다는 얘기죠. 빨리 돌려가지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빼내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한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해서 건축 자재나 가구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제거시키는 방법, 이걸 갖다 플래시 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내 온도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은 정도, 그 다음에 습도도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정도,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죠. 항상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뭐가 됩니까? 온도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게 되겠죠. 그런 원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와 습도죠. 그래서 항상 규정치의 범위 안에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16도씨 이상, 습도는 60% 이하로 유지해서 실시하는 것이 플래시하우스에서도 좋다, 이렇게 되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올바른 시설 관리 방법.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물을 뭐 신축이나 아니면 개보수할 때 건축 자재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오염 물질들이 많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 가구들 새로 들어올 때 교구, 가구 이런 것들 들어올 때도 접착제들이나 방부제들에 의해서 오염 물질들이 많이 발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기준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고 어느 정도는 안 됩니까? 그러면은 그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 맞는 제품을 쓰죠. 이렇게 하면은 기준이 다 있죠. 접착제, 페인트, 뭐 실란트,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버티, 우리가 칠하기 전에 바르는 거, 그걸 말하죠. 버티. 그 다음에 벽지, 바닥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르말데히드, 톨루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접착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0 이하, 단위를 보면은 밀리그램 퍼 미터 제곱 H죠. 시간을 말하는 거고, 면적 미터 제곱당 이 정도 밀리그램으로 표시합니다. 이 정도 이하가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0 이하, 그다음 페인트는 접착제일 경우에 페인트는 2.5 이하, 실란트는 뭐 1.5, 버티는 20.0, 벽지 바닥재는 4.0, 포르말데히드는 0.02, 톨루엔은 0.08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합당한 제품을 확인하고 그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죠. 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에 맞는 제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요 다 기준들 검사해가지고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재 선택할 때 들어가 보고 이 제품을 치면 아니면은 뭐 이 제품이 붙어 있는 표를 보면 알죠. 이 마크를 함부로 붙일 수는 없고 건축자재가 오염물 확인을 거치죠. 인정을 거쳤을 때 이제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되는 제품들을 사용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기준치 이하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오염 물질들의 양이 발생되는 양이 작죠.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가격은 좀 더 비싸겠지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뭐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구 만든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제품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발생하죠. 좀 적다 뿐이지. 그래서 베이크아웃이나 플래시아웃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주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실내 오염이 되는 것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 구매 안내. 그러면 이걸 어디 가서 사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고자 하는 제품이 있으면은 우리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런 마커가 붙어 있으면 다 인정을 받았는 제품들입니다. 마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고, 실제로 마커는 붙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정보가 다 있죠.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인정 제품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이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코머니라고 있어요. 에코머니가 뭐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에코머니는 친환경 활동들을 에코머니 포인트를 통해 경제적 혜택으로 돌려주는 친환경 리워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녹색 제품을,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을 말하는 거겠죠. 친환경 제품을 사면 말이겠죠. 제품 가격의 24%를 최대 24%를 돌려줍니다. 왜냐하면은 친환경 제품이 조금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만 자꾸 그냥 친환경 제품 써라 이렇게 하면은 소비자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사면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어떤 혜택을 주는 거겠죠. 제품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품 가액의 최대 24% 정도까지를 적립을 시켜줍니다. 에코 마일리지 카드로, 그린 카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주는 거겠죠.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 붙어 있는 데서 사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보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적 혜택을 직접 주면서 이런 권장하는 거겠죠. 무조건 막 권장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고 이제 권장을 하는 거겠죠. 그다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